안녕하세요. 결혼을 해서도 제 남편이 아니라 여전히 시댁의 둘째 아들이기만 했던 남편을 제자리인 시댁으로 돌려놔준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을 위해 저까지 희생하길 바랬던 남편과 결국 이혼을 하게도 했어요. 물론 시댁 문제뿐 아니라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에게 한 큰 실망도 더해져서요. 저는 그로 인해 깨달은 메시지 하나를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는데요. 부디 지루하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지금껏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테이블이 30개쯤 되는 갈치조림 가게를 운영하며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죠. 처음부터 가게가 그 정도로 컸던 건 아니고 제가 육지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던 해 부모님은 가게를 확장하셨던 거예요. 가게가 그래도 현지인 분들과 관광객 분들 모두를 상대로 꽤 좋은 매출을 내고 있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한 후 전 서울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결혼까지 한 동생과 달리 제주도로 돌아와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주도 사람인 남편을 건너 소개로 만나 나이 34엔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배려심도 많고 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다음에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됐죠. 인력 문제로 인해 출산과 육아휴직을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회사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들이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갈치조림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네 엄마가 치료에 집중하는 동안 나도 평생 고생한 네 엄마를 간병하는 데만 정신을 쏟고 싶구나. 그리고 네 엄마가 다 낫는다고 해도 이제 우린 더 이상 그 가게를 운영하고 싶지 않다. 다행히 가게가 잘 되어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 이제 네 엄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이다. 당시 나이가 60대 후반이던 친정엄만 막 암투병을 시작하셨어요. 때문에 엄만 치료에 집중하고 아빠는 엄마의 간병에 집중하고 싶다며 제게 가게를 물려주신 거죠. 다행히 엄마의 암은 초기에 발견되어 지금은 완치 후 건강히 지내고 계시지만 두 분은 그때를 기점으로 여유로운 휴식기에 돌입하셨던 거예요. 다행히 어릴 적부터 많이 도와왔던 가게 일이었기에 처음엔 비록 힘들었을지언정 전 금세 적응하고 가게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왔니? 예용훈아, 네 형네는 아까부터 와서 니들 기다리고 있었다. 동생이 돼서 형보다 늦게 걸음하고 다니면 되니 안 되니? 죄송해요 어머니, 오다가 사고가 났는지 도로에 차가 정체돼서 아예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한편 시댁 사람들은 결혼 전과 결혼 초만 해도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래 보였죠. 하지만 결혼해서 차츰 겪어보니 시댁은 장남인 시숙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집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시부모님은 뭐든지 시숙이 최고, 또 최고인 분들이더라고요. 그래 용훈이 임마, 넌 이 형 좀 본받아야 돼. 형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지? 그래도 어딜 가든 이렇게 일찍 다녀버릇하잖아. 이렇게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너도 이 형처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고향인 제주도에 남아있던 남편과 달리 시숙은 서울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시숙은 제가 결혼하기 7년 전쯤 시작한 외식 사업이 잘 되어 당시 이태원의 레스토랑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성공한 외식 사업가였던 거죠. 시댁은 비교적 여유로웠던 친정과 달리 형편이 어려운 편이었는데 시숙은 자기 입으로 자신은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떠들고 다니더군요.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 시숙은 거만하고 잘난 척이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척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형태를 띄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야, 용훈아, 넌 언제 그 코딱지만한 작은 회사를 벗어나 중견기업, 대기업이라도 갈래? 넌 나랑 다르게 담이 작으니까 나처럼 사업하라고는 권하지도 않아.
그래도 결혼까지 한 녀석이 좀 열심히 살아야지. 너 승진에서도 계속 밀린다며? 나도 열심히 한다곤 하는데 뜻대로 잘 되질 않네. 난 형하고는 달라서 머리가 별로 좋지 않잖아. 하긴 누구든 나처럼 머리가 좋으면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도 노력 좀 더 하면서 살아 임마. 인생 계속 그렇게 실패자로 살 거야? 야 막내야, 너 어디 가서 나랑 같은 서울에 산다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 옷이 구질구질하게 그게 뭐냐? 그거 시장표지? 제주도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다 세련됐다고 생각하는데 너 보면 그 환상이 다 깨질 거 아니야. 근데 둘째, 막내, 너희 둘 다 월에 얼마씩 버냐? 뭐 200? 야, 그걸로 생활은 되냐? 이래서 서민들이 먹고 살기 팍팍하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내 벌이의 반의 반도 안 되네. 혹시라도 용돈 필요하면 연락해라. 어? 형제 좋다는 게 뭐야? 시숙은 늘 제 남편과 서울에 나가서 혼자 살던 시누이를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자기가 돈 좀 많이 번다고 무슨 재벌이라도 된 듯 거들먹거리면서요. 시부모는 그런 시숙을 나무라기는커녕 우리 장남은 맞는 말만 한다며 맞장구를 쳤어요. 용은이 너, 네 형 말 좀 새겨들어. 진즉 네가 네 형만큼 노력하고 살았으면 지금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살고 있겠어? 네 형처럼 머리가 좋지 못하면 노력이라도 배로 해야지. 그래도 네 형처럼 저렇게 동생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장남이 또 어디 있니? 넌 저런 형을 둔 걸 행운이라고 생각해라. 그래 막내야, 네 큰오빠 말이 맞다. 적어도 네 오빠 체면이라도 살려주려면 동생이 돼서 옷은 좀 잘 갖춰 입고 다녀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막내 너도, 용훈이 너도 늘 용석이한테 감사하면서 살아. 저렇게 노력해서 상류층으로 살고 있어도 힘든 동생들이 있지 않고 용돈까지 준다는 애가 어디 있겠어. 아유, 장하고 착한 우리 장남. 저런 찬란을 내가 4배로 낳았다니. 주로 시모는 입이 마르게 남편과 신우를 비교하며 시숙을 치켜세우고, 시부는 옳은 말이라며 옆에서 고개를 격하게 주워기는 시기였어요.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더 짜증이 났던 건 남편이 그 상황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은 시숙을 동경에 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럼 난 늘 형한테 고맙지. 형은 정말 멋진 것 같아. 그런 형 조언이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나도 더 노력해서 꼭 형의 절반만이라도 성공하고 싶어. 대체 뭐가 고맙고 힘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집으로 돌아온 후엔 남편에게 자존심도 없냐고 화를 내곤 했는데 순한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냐고 말하곤 했어요. 시숙이 잘난 것도 사실이고 자신은 정말 시숙이 인생의 롤모델이라면서요.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당사자인 남편이 괜찮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약이 올랐던 전 언제부턴가 참다 더 이상은 참지 않고 시숙과 시부모의 말을 맞받아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인생의 중심이 전부 돈이신가 봐요. 인생의 흥망에 대한 척도는 사람마다 다른 법인데 왜 함부로 남의 남편을 실패자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한때는 제 남편처럼 중소기업 다니고 벌이도 비슷했던 사람으로서 불쾌하네요. 앞으로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서울 사람은 다 세련됐다는 편견은 너무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요새 제주도 사람들도 얼마나 세련됐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꼭 명품을 들고 다녀야만 세련된 건가요? 제 눈엔 아가씨 스타일이 촌스럽게 명품 로고가 크게만 박혀있는 아주버님 옷보단 훨씬 세련되고 느낌 있어 보여요. 그리고 용돈은 무슨? 저번에 제 남편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더니 약속한 한 달도 되기 전에 언제 갚을 거냐고 채근했으면서 말만 후한 척하지. 아주버님,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돈 외엔 형제들한테 100원짜리 하나도 주기 아까워하시잖아요. 제 말에 시부모는 입을 떡 벌렸고 시숙은 시뻘개진 얼굴로 헛기침만 해대더군요. 기분이 나빠도 다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대신 시숙은 언젠가부터
남편이 아닌 절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개려 애를 쓰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낳고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기 전에 한 번은 시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수씨, 재수씨 서울 여자들이랑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뭐가요? 아니, 서울 여자들은 요즘 맞벌이가 필수거든요. 근데 재수씨 여태 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서울은 애 낳고 한 3개월 두면 다시 일 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요즘이 어디 남자 혼자 벌이로 애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인가요? 제 아내만 해도 애 셋을 거의 혼자 돌보다시피 하면서도 제 사업 자금 관리를 맡아서 해주고 있잖아요. 저만큼 버는 집도 이렇게 여자가 맞벌이라는데 재수신 제 동생 벌이만 보고 천하태평이니 하는 소리예요. 아,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아주버님네는 아주버님 씀씀이가 크기도 하고 애도 셋이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그렇게 중요한 내조를 해주고 계시면 육아는 양심상 많이 나누셔야 하지 않나요? 게다가 저흰 애도 하나고 씀씀이도 크지 않고 집도 저희 친정에서 해주셔서 빚도 없어요. 또 지금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가게 물려주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맞벌이 걱정은 사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듣는 제가 기분 나쁘니까 애초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트집을 잡고 싶었으면 저딴 트집을 잡는답니까? 다분히 아기가 느껴지는 그 말에 저도 참지 않고 맞받아쳐줬더니 시숙의 표정이 잔뜩 일그러지더군요. 어떻게든 제 우위에 서서 저를 무시하고 싶어 했던 시숙은 제가 부모님의 가게 물려받은 뒤엔 이런 식으로 잘난 척을 하려고도 했습니다. 재수씨, 저번에 다 같이 재수씨네 식당에서 식사원으로 생각해 본 건데요. 재수씨 식당은 너무 촌스러워요. 제가 외식 사업에 대해선 좀 잘 알잖아요. 요새 메뉴를 좀 서양 음식 같은 퓨전식으로 바꾸는 게 트렌드예요. 그 종업원들도 아줌마들 말고 젊고 감각 있는 사람들로 교체하고 유니폼도 엣지 있게 바꾸고요. 이런 멘토링은 사실 큰돈 받고 해줘야 하는 건데 제가 가족이라 특별히 신경 써서 조언해주는 거예요. 재수신 시집 한번 잘 온 줄 아세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 식당의 컨셉은 사장인 제가 확실히 잘 알고 있어요. 퓨전 음식이 판을 치는 요즘에 현지 분들도 관광객분들도 정석 한식의 모양새를 지키는 음식을 찾고자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가게도 확장하고 여태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거고요. 직원도 젊은 감각도 좋지만 저희 부모님 때부터 저희 가게 의리를 지켜주고 계신 숙련된 직원분들께 전 충분히 감사해하고 있어요. 예, 넌 네 시숙이 좋은 마음으로 조언해 준 건데 뭘 사사건건 말대꾸라고 네 말이 다 옳다고 하니? 우리 아들 생각이 틀렸다 이거야? 아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나는데. 그냥 아주버님 사업체들하고 제 가게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머님. 저와 제 부모님의 운영 방식이 옳았다는 건 꾸준히 저희 가게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증명해주고 계시고요. 하지만 전 지지 않고 시숙에게 할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던 시모와 시부에게도 움츠러들지 않았고요. 결혼 초반엔 남편에 대한 무시든 저에 대한 은근한 무시든 웃어 넘겼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더 기고만장해진 시숙과 시부모의 태도에 이래선 안 된다고 느꼈었거든요. 제 위치는 제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뻔히 느껴지는 시숙의 아기를 제가 선의로 받아줄 필요는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렇게 시숙과 시부모와 사이가 멀어지며 저는 시댁엔 명절과 생신 때만 찾아가 기본 도리만 지키면서 살게 됐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라 도리는 지켰지만 저를 불쾌하는 사람들을 구태여 자주 찾아갈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죠. 여보, 사실 우리 형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형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그리고 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 형은 진짜 악의는 없었을 거야. 당신이 예민한 거라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걸 아니까 당신한테 유난이라고 하시는 거지. 시끄러워. 평소에 멀쩡한 사람이 왜 시댁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아주버님은 확실히 당신도 나도 무시하고 있고 누구든 자기를 떠받들어 주지 않고 반대 의견 내놓으면 심사가 뒤틀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날 저렇게 싫어하지.
당신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날선 모습 보이는 거 봤어? 아니. 거봐. 그런데도 나한테 예민하다고만 할 거야? 다들 아주버님 태도를 지적하지 않고 수긍하는 분위기니까 아주버님이 저렇게 오만 방자해진 거야. 당신도 당신 형에 대한 환상 좀 버리고 정신부터 차려. 당신 형이 날 그렇게 대하면 당신이 먼저 나서서 날 감싸줄 생각을 했어야지. 남편은 은근하게 계속해서 시숙과 시부모의 편만 들더군요. 그럴 때마다 전 부하가 치밀어 남편과도 대판 싸우곤 했죠. 그래도 남편이 시댁과 관련된 일만 아니면 저와 아들에게 잘했었기에 저는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시댁이야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았으니까요. 또한 제가 시댁을 참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래도 시댁엔 멀쩡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시댁의 3남매 중 막내인 시누이와 제 손이 동서인 형님이었어요. 큰오빠, 나야 어릴 때부터 오빠를 보고 자라서 그냥 참는 거지만 작은 새언니한테 말 좀 가려서 해. 그리고 밖에 나가선 제발 그 입조심 좀 하고 살아. 오빠 큰 새언니랑 애들 말곤 주변에 사람 없지? 오빠 사업도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면 분명 힘든 고비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급할 때 도움 청할 사람들 하나라도 남기고 싶으면 잘난 척도 그만하고 그 성격도 좀 고쳐. 시누인 그 집안 사람 중 유일하게 입 바른 말을 내뱉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랬기에 시부모는 3남매 중 시누이를 가장 등한시했죠. 시누인 늘 저와 형님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대신해 사과해주기도 하는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가씨.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죠. 제 남편 입단속은 제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보, 당신 제발 그 입 좀 조심해. 당신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당신을 더 없어 보이게 만드는 거야. 돈만 잘 벌면 뭐해. 알맹이가 꽉 차야지. 그런 시누이만큼 형님 또한 성품이 바른 분이었습니다. 시숙이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에게 무리할 때면 창피하며 시숙을 나무라는 등 대체 왜 저런 사람이 시숙과 결혼을 했나 싶을 정도로요. 또 일찌감치 결혼을 했던 형님은 애셋을 거의 혼자 보살피면서도 시숙 레스토랑들의 자금 관리도 도맡아 하던 슈퍼우먼이었어요. 심지어 시숙의 초기 사업 자금도 형님의 친정에서 대준 거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돈은 갚았다지만 그럼 형님의 친정에 좀 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숙은 형님의 친정은 나 몰라라 하고 시댁만 챙겼다고 했어요. 저와 친해진 후 형님이 제기한 푸념을 듣고 그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죠. 우리 부모님이 사업 자금을 도와주실 땐 성공하면 그렇게 잘하겠다고 넙죽넙죽 절을 해대더니 성공하니까 사람이 완전 변하더라. 선물도 자기 부모님에게만 하고 용돈도 듬뿍 드리면서 내 친정 부모님께 입을 싹 닫더라고. 게다가 약 올라서 나도 알아서 친정에 선물하고 용돈도 드리고 했거든? 그러니까 무지하게 난리 치는 거 있지? 아휴, 사람이 어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정말 애들만 아니었어도 진즉 그 인간 아내 자리쯤은 박차고 나왔을 텐데. 형님은 셋이나 되는 애들 때문에 참고 산다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숙은 이혼을 당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한 지 4년 뒤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때 형님은 제게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동안 심증만 있었는데 나 드디어 뒷조사에서 남편이 상습적으로 룸살롱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어. 세상에, 알아보니까 술집이랑 술집 여자들한테 퍼 나른 돈만 해도 서울에 비싼 전셋집 하나 구할 수 있겠더라고. 그 와중에 그 인간 나한테 빌지도 않고 이혼하면 나만 손해라고 큰 소리 뻥뻥 치지 뭐야. 정말 한심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게 형님은 이혼을 하고 애셋 모두의 양육권도 가져가게 됐어요. 물론 당연하게도 넉넉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애셋의 양육비까지 모두 얻어낸 채로요. 이후 형님은 시댁과 인연을 끊었지만 가끔 제주도에 올 때마다 저와는 연락도 하고
차도 한 잔씩 하는 좋은 사이로 남게 됐습니다. 신우이와도 가끔은 서울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요. 그런데 형님이 이혼한 후부터 저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뭐? 회사를 때려치웠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미안해. 근데 당신한테 말하면 분명히 그만두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우선 질러버렸어. 저번에 형이랑 통화하는데 형이 그러더라고. 인생은 다 때가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그 작은 회사 같은 거 때려치우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말이야. 안주할 곳이 있으면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 법이라면서 회사를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형이 조언해줬어.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애 아빠라는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대책도 없이 일을 그만뒀다고?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딨어. 형님이 이혼한 지 얼마 뒤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왔더라고요. 들어보니 시숙이 또 남편에게 이상한 바람을 불어넣은 모양이었어요. 제 벌이가 남편 벌이보다 좋기도 했고 당장 수중에 빚은 없다지만 너무 화가 나더군요. 시숙의 말만 듣고 가장 중요한 아내인 저와는 상의도 없이 일을 벌였다는 그 무책임한 태도예요. 심지어 그 당신 모두가 어려웠던 마스크 시국이 터졌을 때라 제 가게 사정도 그리 썩 좋진 않았거든요. 당신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지? 이건 신뢰의 문제야. 그리고 지금 우리 가게 사정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해?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당신 가족이 아무리 날 할퀴었어도 난 당신 하나만 보고 이 결혼 생활 버텼어. 그런데 당신마저 이렇게 내 신뢰를 저버린 이상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있어? 당신이 진짜 가정을 먼저 생각했다면 절대 이럴 수가 없어. 이건 너무 이기적이야. 미안해 여보. 근데 나 진짜로 금방 이직할 자신 있어. 정말이야. 나 한 번만 믿어줘. 어?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멋대로 당신 상의 없이 이렇게 일 벌이지 않을게.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경솔했어. 어? 사실 요즘 승진도 잘 안 되고 위아래로 눈치가 보여서 너무 회사를 그만두고 싶던 차에 그런 말 들으니까 더 귀가 솔깃해진 거야. 제가 자신의 예상보다 더 크게 화를 내며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까지 느끼자 그제야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것 같더군요. 남편은 왕방울만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쉽게 화를 풀지 않으니 밤새 끊었던 무릎을 펴지도 않고 아침까지요. 저는 결국 두 번 다시 저와 상의 없이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에 한 번만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나중에 정말 이혼을 하더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봤다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당당히 해주고 싶어서였어요. 두 번째는 그동안 상사 눈치 보랴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눈치 보랴 남편이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걸 알고 있어서였어요. 물론 시숙의 꼬드김도 있었지만 오죽 힘들었으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안쓰러움이 들었거든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배우자의 잘못보단 고충을 헤아려주는 게 현명한 아내의 태도라고 생각한 거죠. 에휴, 우리 용석이가 서울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막내한테 지 오빠한테 좀 가보래도 다 큰 어른이 밥도 못 챙겨 먹겠냐는 소리만 해대고 그렇게 가족애가 없어서야 원. 예, 애미야. 나랑 네 시아버진 힘들어서 서울 오가기가 힘드니까 네가 가서 네 시숙 밥 좀 챙겨주고 오면 안 되겠니? 넌 사장이니까 마음대로 가게 문 좀 닫아도 되잖아. 네? 어머님, 저 지금 저희 집 가장인 거 모르세요? 지금 제 남편이 몇 달째 백수라 제가 저희 집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요. 그런 저한테 서울까지 가서 아주버님 밥을 챙겨주라니 아주버님이 뭐 한두 살 먹은 애인가요? 넌 참 애가 매정하다. 우리 아들이 지금 힘든 사업 살려보겠다고 동분서주하느라 얼마나 정신없겠어. 이런 상황에 가족끼리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어머님, 지금 어머님 말씀은 어머님 작은 아들까지 이혼시킬 만큼 위험한 발언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아들이 지금 저랑 상의도 없이 일 그만뒀다가 계속 일을 못 구해서 눈치 보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상황에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아주버님 수발까지는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남편의 일로 시숙에게도 더욱 열이 받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후 백수로 지내는 동안 시숙을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시댁에 자주 가지도 않았지만 시숙은 이혼한 후부터 점점 사업이 어려워지며 명절에도 시댁에 내려오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해주던 형님의 내조가 빠지고 당시 유행하던 마스크 시국까지 겹쳐 시숙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부의 생신을 맞아 시댁에 갔더니 시모는 제게 저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한 거예요. 가뜩이나 호언장담했던 것과 달리 취업도 계속해서 하지 못한 남편을 보며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던 전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치곤 시댁을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정도 뚝 떨어진 마당에 확 날이 있었던 거죠. 그날 남편은 눈치를 보며 절 따라 시댁을 나왔지만 그냥 남편도 이 집안 자체도 다 싫어지더라고요. 여보, 나 드디어 면접 붙었어.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 비록 전 회사보다 나은 회사로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취업한 게 어디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긴커녕 현재를 유지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울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못했어.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은 1년간의 방황 끝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기다려줘서 고맙고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렸나 싶었건만 그건 제 착각이었더군요. 이놈이 진짜 염칠 아는 놈이면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건이 얼마 뒤에 일어났거든요. 남편의 취업과 동시에 1년간 쭉 위태롭던 시숙의 사업은 결국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형님의 부재와 위태롭던 시국이 극에 달하며 이태원에 있던 시숙의 레스토랑이 다 망해버린 거죠. 그런 시숙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남편은 저에게 시숙을 도와주자고 부탁을 했었어요. 심지어 아직 그땐 백수였으면서요. 장인 장모님께서 우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 덕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모아뒀던 돈은 고스란히 남아있잖아. 거기에 그동안 우리가 모은 돈까지 하면 재산이 꽤 되니까 한 5천만 원만 형 좀 도와주자. 어? 싫어. 당신은 지금 아직 취업도 못했으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또 당신 예전에 아주버님이 꼴랑 100만 원 빌려준 걸로 빨리 갚아라 어째라 당신한테 난리친 거 잊었어? 게다가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이혼하기 전에 룸살롱에 퍼부었다는 돈만 아꼈어도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진 않았을걸? 아주버님은 우리가 도와줘도 절대 그 고마움을 모를 사람이야. 무엇보다 어제 아주버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했다는 말 기억 안 나? 난 절대 반대야. 하지만 저는 극구 거절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제 마음에 부정을 일으킨 일은 하루 전날 제게 전화해 내뱉어댄 시숙의 말 때문이었어요. 재수씨, 제 사업이 요즘 어렵다는 말 들었죠? 제가 그래도 동생한테 전화하기 전에 특별히 재수씨를 배려해서 먼저 이렇게 전화한 거거든요.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일어난 뒤에 특별히 재수씨 가게 프랜차이즈화 시켜드릴게요. 이자 대신이요. 솔직히 이건 제가 손해보는 건데 제가 급해서 특별 제안 드리는 거예요.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재수신 진짜 운 좋은 줄 알아요. 지금 그걸 부탁이랍시고 하는 거예요? 그딴 특별 제안 저 필요 없거든요. 저번부터 아주버님은 자기 자신을 되게 높이 평가하시는데 저한테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간절히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자존심만 세가지고는 시숙은 저에게 저런 말을 해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가뜩이나 좋은 감정도 없는데 제가 돈을 빌려주고 싶었겠나요? 평소에도 절 그렇게 무시해댄 사람에게요. 그로부터 얼마 뒤 시숙의 사업은 쫄딱 망하게 됐고 들어보니 시누이 또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시숙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었다네요. 그런데 그 말과 이어진 시누이의 말에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큰오빠한테 돈 빌려줬다는 건 의외였어요. 지금이야 작은 오빠가 취업을 했다지만 그땐 일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네? 제가요? 전 빌려준 적 없는데요? 이상하다. 큰오빠가 그러던데요. 작은 오빠가 5천만 원, 엄마 아빠가 5천만 원씩 해서 1억을 자기한테 빌려줬었다고요. 물론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날렸지만요. 네? 5천이요? 남편은 저 모르게 시숙에게 기어코 5천만 원을 빌려줬었더라고요. 우리의 공동자금으로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변명하듯 말했어요. 난 형이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얼른 빌려줬다가 돌려받아서 원상복구 시켜놓으려고 했어. 근데 형 사업이 망해버리고 나니까 무서워서 당신한테 더 말을 못했었어. 미안해 여보. 그래도 이제 나 취업했으니까 얼른 같이 열심히 모으면 5천 정도 금세 다시 만들 수 있을 거야. 당신 나보다 돈도 더 잘 벌잖아. 그리고 형도 언제까지나 무너져 있진 않을 거잖아. 우리 형도 금세 다시 일어서서 우리 돈 갚아줄 거야. 기가 찼습니다. 뒤에 변명이랍시고 덧붙인 말은 저를 더 어이없게 만들었죠. 대체 이런 사람을 내가 뭘 믿고 5년이나 살았나 싶어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갚아줘? 다시 일어나?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무슨 돈으로 다시 일어설 거며 5천이란 거금은 또 어느 세월에 벌어서 갚는데?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지? 이건 당신 형이 다시 재기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 둘 사이 신뢰 문제야. 미안해 여보. 그래도 가족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었겠어. 한 번만 이해해주라. 어? 내가 이제부턴 절대로 멋대로 행동 안 할게. 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대꾸조차 하기 싫었어요. 그때 전 드디어 이혼을 굳게 결심했어요. 하지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과 한동안 말도 섞기 싫어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준비부터 하기 시작했죠. 재산 분할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육권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면서요. 그런데 고작 며칠 뒤 남편은 더 황당한 짓거리를 벌이더라고요. 여보, 나왔어.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오셨어. 뭐? 나한테 말도 없이? 그날 전 드디어 이혼을 말할 생각으로 퇴근한 후 아이와 둘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늦게 퇴근한 남편은 쭈뼛거리며 시모와 함께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분명 소란이 일 것 같은 느낌에 아이를 달래 우선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기다리던 거실 소파로 향한 뒤 자리에 앉아 용건을 말하라는 표정으로 시모와 남편을 번갈아 봤죠. 어렵사리 입을 먼저 뗀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용건이라는 걸 들은 전 기가 차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여보, 우리 형 말이야. 빚 갚으려고 결국 살던 집까지 빼서 지금 월세 원룸으로 들어갔대. 근데 솔직히 내가 동생으로서 늘 위풍당당하던 형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말인데 그래도 여유가 있는 우리가 형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다달이 한 200씩만 도와주면 그 돈으로 형이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재기의 발판으로도 삼을 수 있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저번에 5천만 원 일로 당신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기왕 도와준 거 우리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자. 우리 형 똑똑한 사람이니까 분명 기다리면 재기해서 우리한테 다 갚아줄 거야. 저는 실소를 하며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세상엔 정말 이 정도로 염치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수를 더 뗀 사람은 시모였어요. 예, 요즘 물가가 얼만데 200 가지고 어떻게 사니? 애미야, 300으로 하자. 그래야 그 돈으로 애가 밥다운 밥이라도 먹고 재기도 누려볼 거 아니냐. 그래도 걔가 우리 집 장남인데 먹을 건 좋은 걸로 푸짐하게 먹여야지. 그래야 그 좋은 머리도 팽팽 돌아갈 거 아니냐. 어머님,
어머님은 평생 어머님 손으로 돈도 한번 안 벌어보셨다면서 어떻게 300이라는 큰 돈을 당연한 듯 저한테 요구하세요? 너 돈 잘 벌잖아. 그리고 너희들 앞으로는 빚도 없는데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니? 그놈의 가족.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그리고 제 남편도 다들 아쉬울 때만 저한테 가족 소리를 하네요. 아주버님도 어머님 아버님도 평소에 저를 얼마나 무시하셨어요? 제가 아주버님한테 한 소리 하기만 하면 건방지고 되바라지다고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더니 아쉬우니까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고요? 여보, 어머니 말뜻은 그게 아니라 힘들 때 그냥 서로 돕자는 거잖아. 누가 누굴 변호해? 여기서 제일 나쁜 건 당신이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도 당신은 내 남편이자 우리 아들 아빠가 아니라 그냥 아주버님 동생이고 어머님 아버님 둘째 아들이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아내인 내 말 항상 무시하고 당신 가족 편만 들고 나와의 신뢰 같은 건 땅바닥에 내다버렸지. 그러니까 당신 형 도우려면 이제 당신 혼자 도와. 시모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순간 전 더 이상 이 불필요한 입씨름에 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할 말은 내뱉은 전 휴대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켰습니다. 그리곤 남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준 뒤 확인해보라고 말했죠. 얼굴엔 비웃음을 띠면서요. 갑자기 돈을 보냈다고? 얼마? 2천? 그래, 그걸로 당신이 도와주고 싶은 만큼 당신 형 도와. 정말? 여보, 나한테 화난 줄 알았는데 역시 당신이야. 내가 아내 하나는 정말 마음 넓은 여자로 잘 얻었다니까. 다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목돈을 도와줄 줄이야. 고마워 여보. 고마울 필요 없어. 그거 내가 재산 분할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이거든. 재산 분할? 안 그래도 오늘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우리 이혼해. 나 그동안 변호사 상담도 다 받아놨고 결심도 굳혔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그냥 그 집 아들 신분으로만 돌아가서 잘난 형도 돕고 잘 살아. 저는 남편에게 딱 2천만 원을 전송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확인한 후 표정이 급격히 밝아졌다가 제 이혼 선언을 듣곤 다시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시모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들을 향해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왜 2천인지 내가 변호사랑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잘 설명해 줄게. 우선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거니까 당신 몫은 없고 우리 대략 결혼 전에 모은 돈 각각 6천만 원씩을 현금으로 갖고 왔지? 그럼 그걸 다시 6천씩 가져간다고 했을 때 당신이 멋대로 당신 형한테 빌려준 5천은 당연히 당신 몫에서 제해야겠지? 그럼 당신 몫은 1,000만 원이 남겠네. 여보. 나 부르지 말고 계속 들어. 거기다가 우리가 결혼한 후에 5년 동안 허리띠 바짝 졸라매서 모은 돈이 5천이잖아. 내가 애 낳고 중간에 1년 동안 쉰 기간은 육아랑 출산 때문에 강제로 가지게 된 휴식기라 경제적으로 기여한 걸로 칠 수 있다더라. 근데 당신은 무책임하게 나랑 상의도 안 하고 1년을 쉬었지? 그 기간에 난 외벌이 하면서 육아랑 집안일도 당신보다 훨씬 많이 도맡았고 심지어 내가 당신보다 전이나 후나 벌이도 더 많았잖아. 마지막으로 상담 받아보니까 양육권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던데 아이를 데려가는 쪽이 재산 분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대. 그럼 5천만 원에서 내가 80%, 당신이 20% 정도 가져간다 치면 당신 몫은 또 1,000만 원이네. 그렇게 합쳐서 2천만 원이 딱 당신 몫이야. 저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은 자세한 내용을 큰 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놈은 입만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시모는 얼빠진 표정으로 남편을 팔꿈치로 쿡쿡 찌르며 저게 다 맞는 말이니? 예,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속삭이고 있었죠. 잠시 어리나갔던 남편은 뒤늦게 정신이 들은 모양이더군요. 남편은 울상을 지으며 벌떡 일어나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형이 너무 불쌍해서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형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부모님도 형을 걱정하시니까 내가 당신 착한 마음만 믿고 너무 까불었어. 나 앞으론
정말 두 번 다시 형을 돕자는 말 안 꺼낼게. 이 2천도 그냥 돌려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 취소해줘. 아니, 난 당신 말 이제 안 믿어. 전에 당신이 나한테 쓴 각서 있지? 그 각서 내용대로 당신은 나 몰래 당신 형한테 5천을 빌려줬을 때부터 이미 이혼당할 운명이었던 거야. 당신은 당신 가족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애틋한 모양이니까 그대로 다시 당신 자리로 내가 돌려놔 줄게.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장남을 무시하던 이 작은 며느린 이만 다시 남이 되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엄엔 남의 딸한테 도움 요청하지 마시고 어머님 자식을 돕고 싶으면 알아서 해결하세요. 아니, 애미야. 아무리 돈을 빌려주기 싫대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얘기하니? 갑자기 아니고요. 전 제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끌어썼다가 이제 바닥이 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집도 제 집이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당신도 나가. 우리 부모님이 나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집에 당신도 당신 엄마도 더 이상 머무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보. 저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 남편과 시모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중 잠금 장치를 모조리 걸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런 인간들과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았죠. 허둥대며 집 밖으로 쫓겨난 남편과 시모는 한동안 문 밖에서 쿵쾅거리다 결국엔 포기한 듯 돌아가더군요. 저는 다음날 곧바로 남편의 짐을 전부 싸서 용달차로 시댁에 보내버리기까지 했어요. 여보, 나랑 진짜 이혼할 거야? 내가 반성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매정할 수가 있어? 난 할 만큼 했고 끝까지 정신 못 차린 건 당신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순순히 이혼해. 지긋지긋한 인간아. 이후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저에게 몇 번이나 매달리더군요. 심지어는 저희 식당까지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하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돌아선 제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이었어요. 저는 영업방해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야 남편은 더 이상 절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에게 보내준 2천만 원 외엔 정말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됐고 양육권도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어요. 또한 남편에게 다달이 양육비도 받아낼 수 있었죠. 이후 전 아이와 함께 집을 팔고 친정으로 들어가 부모님과 살게 됐어요. 안 그래도 날이 갈수록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을 두 분만 지내시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작은 새언니, 저희 집안 사람으로서 제가 진짜 면목이 없네요. 부디 앞으로는 저희 오빠 같은 남자 만나지 말고 우리 조카랑 행복하게 사세요. 착한 시누인 제게 전화로 사과와 함께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게 소식을 들은 형님 또한 그 집안에서 탈출한 걸 축하한다고 말해줬죠. 나중에 형님이 제주도로 놀러 왔을 땐 우리 만나서 맥주 한잔을 하며 축하 자리도 가졌어요. 그렇게 전 그 집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도 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을 만큼 참아도 봤으니 아이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었죠. 다만 이혼 가정이란 상처를 아이에게 주지 않기 위해 정말 조심하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전 남편에 관해서도 잊어가던 와중 저는 몇 달 전 오랜만에 안부 연락을 주고받은 형님에게 시댁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집안 완전 풍비박산 났대 동서. 애들 아빠가 언제부턴가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내가 며칠 전에 전화로 화를 냈었거든. 근데 그 인간 또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지금은 빚만 잔뜩 지고 제주도 자기 부모 집에 내려가 있대. 막노동하면서 다달이 빚만 갚게도 숨이 막힌다나 뭐라나. 소송을 걸어도 빈털터리가 된 인간이라 양육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들어보니 전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그 집을 탈출한 후 대출까지 받아 결국 시숙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나 보더군요. 하지만 시숙은 1년 반 만에 다시 사업을 말아먹고 거액의 빚만 남긴 채
시댁으로 내려와 살게 된 거예요. 전 남편도 이혼 후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으니 그렇게 네 식구는 모두 빚만 가득 떠안은 상태로 함께 살게 된 거죠. 단 한 사람 시누이만은 시숙에게 여전히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매정하다고 전화해서 욕까지 하던 시부모와 인연도 끊은 상태인 것 같다고 형님은 말했어요. 그렇게 시숙 하더니 시숙 하나로 인해 시댁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엔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지 뭐예요? 저는 아이 때문에 남편의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었는데 남편은 제게 차마 전화 못 걸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 우리 아들도 잘 지내고 있어? 나 너무 힘들다. 형 때문에 나도 부모님도 빚만 잔뜩 생기고 내 월급은 버는 족족 나랑 부모님 대출금 그리고 당신한테 보내는 양육비로 다 빠져나가. 그 와중에 부모님은 나한테 대출을 더 받아서 형 재기하는데 보태라는데 내가 여기서 더 받을 대출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힘드니까 늘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해주던 당신이 너무 생각나더라. 우리 다시 시작하기에 늦었겠지? 보고 싶어, 여보. 늦었어. 그리고 당신이 정말 애 아빠라는 자각이 있다면 최소한의 도린 양육비 밀리지 말고 지급해. 그리고 이런 푸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는 더 이상 저와 남이 된 전 남편에게 동정심도 가지고 싶지 않아 냉정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 남편은 다시 제게 연락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다행히 여전히 양육비는 밀리지 않고 보내고 있죠. 그거면 됐다고 생각해 저는 전 남편에겐 신경 끄고 지금도 부모님과 아이와 즐겁고 재미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면 내 삶의 중심은 새 가정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결혼했다고 해서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평생을 함께 자란 형제가 덜 소중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을 한다는 건 그와 동시에 내가 꾸린 가정에 대한 책임도 함께 따라오는 거 아닐까요? 그 새로이 생긴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여전히 기존의 가족만 챙긴다면 그 사람은 결국 새로운 가정 안에서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말을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남기고 싶네요. 올해 들어 유독 늦게 찾아온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모두 늦추위가 동반하는 감기에 유의하시고 남은 올해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